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2023 토마토 ESG 포럼 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긴 시간 동안 강연과 토론에 집중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자,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 충분히 조금은 휴식을 취하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개의 강연이 남아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ESG와 우리 미래에 대한 좋은 정보들 또 인사이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 글로벌 스탠다드와 ESG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의 열쇠로서 ESG가 더욱 확산되기 위한 전략들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의 첫 번째 강연은 이종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글로벌 금융 이니셔티브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청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종호 국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시간은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성대한 행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금융 이니셔티브 동향과 대응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 시기에 금융인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사회 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금융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어떤 사회가 변하려면 자본이 대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본이 대이동하지 않는 사회 변화는 있을 수가 없죠. 하나의 그것은 워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현상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금융이라는 부분이 기후변화 문제의 핵심이다. 그래서 돈줄을 어떻게 틀어질 것이냐, 어떻게 돈줄을 넷제로로 전환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런 금융을 브라운 투 그린, 즉 갈색에서 녹색 산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고 관련 법, 제도,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전환, 전 세계적인 전제 우리 전 세계가 전환기에 직면해 있죠. 근데 전 세계의 전환기를 저는 4가지로 지금 규정을 하는데요. 하나는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을 가고 있다. 그리고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를 가고 있고 그 와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 4가지가 큰 전환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환의 문을 여는 열쇠, 핵심 열쇠 말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그리고 뭐 CSV, 뭐 공유가치 창출 이런 용어들이 등장해 왔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은 ESG가 실제로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른 말로 바뀔 수도 있겠죠. 뭐 ESG가 MSG로 바뀌든지 뭐 다른 말로 바뀔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용어가 나타나게 된 배경이 중요한 거고요. 이 배경이 그러한 어떤 지속 가능성 문제가 가장 깔려 있는 거고,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계속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까 제가 지금 화살표를 잘못 그려놨는데, 포용적 성장과 이해관계 자본주의는 사실은 금융의 관점에서 말하면 포용 금융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고탄소, 탈탄소 이것은 녹색 금융, 기후 금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 금융을 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금융의 방식이 지속 가능성을 기여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뭐 포용 금융 대신 포용 기업을 말하면 포용 경영, 녹색 경영, 기후 경영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러한 어떤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ESG를 상당히 규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규제화 흐름들을 보면 실제로 굉장히 많은 규제가 되는데, MSCI에 의하면 2019년도에 139건이던 ESG 관련 규제가 2021년에는 25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이 정부 사이드에서 하는 규제고요. 두 번째가 금융 사이드에서 하는 규제입니다. 글로벌 ESG와 관련된 이런 규제를 하나 유형을 나눠보면 한 몇 가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사 의무화, 즉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기업 정보 공개 의무화, ESG 정보 공개 의무화, 그리고 제품 정보 공개 의무화로 들어와 있는 단계인 거죠. 예를 들면 사업장 단위에서 이제는 기업 제품 단위로의 어떤 부분으로 정보 공개 부분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입 규제.
즉 이번에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도 탄소 국경 조정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국제기구하고 시장의 압력이 있는 겁니다. 이 국제기구는 하나의 이니셔티브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압력도 이니셔티브라고 보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국제기구 압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R200 시장의 압력인 거죠. R200, CDP, 피카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다양한 기후 관련된 금융 이니셔티브들이 등장을 하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패러다임 전환이 약간 고탄소에서 탈탄소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장 분기점이 된 것이 당연히 파리 협정이죠. 파리 협정은 다 아시다시피 2100년까지 산업혁명 이전에 어떤 온도 부분들을 2100년까지 2도씨 아래로 제한하고 1.5도씨까지 최대한 제한한다. 이런 걸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도를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후과학에 의하면 또 기후과학자들이 전망하는 바에 의하면 현재 NDC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 IPCC 6차 보고서 나온 거죠. 2100년까지 3.2도가 올라간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인데, 근데 지금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운 세계 또는 좀 더 뜨거운 세계 되겠지만 만약 20년에 태어난 세대, 지금 태어난 세대는 앞으로 굉장히 뜨거운 세상, 즉 불지옥에서 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때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IPCC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 세대가 더 뜨겁고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정도는 지금 그리고 가까운 장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죠. 이번에도 작년인가요? 작년에 기후변화 총회에서의 IPCC 6차 보고서의 핵심을 요약하면 now or never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말은 굉장히 온건한 말이죠. 그래서 기후변화 대신에 기후위기, 기후비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기후행동, 기후 스트라이크, 기후정의 다양한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중대성은 굉장히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ESG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국제 경제도 ESG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기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들도 ESG 즉 중에서도 환경, 그 중에서도 기후변화에 주목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PRI라고요, 책임투자 원칙이라는 국제적인 협의체가 있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기후변화는 투자자가 직면한 최우선의 ESG 이슈다라고 아예 딱 떨어놨습니다. 근데 기후변화를 대하는 태도는 사실 금융기관 태도는 상당히 좀 원칙적이지 못해요. 물론 이제 보시면 한 10,000평을 갖고 왔는데 밑에 여기 계신 분은 청중들이 기업이나 투자자 사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변화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라고 하니까 다 졸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후변화가 우리의 경제를 위협한다니까 반짝 눈이 띄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영어로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That's why sadly we need to talk about financial risk to get investor act. 슬프게도 그래서 투자자들이 행동하게 하려면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의 언어로 말해야만이 금융기관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금융의 언어로 말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나누죠. 물리적 리스크하고 전환 리스크가 나눕니다. 물리적 리스크를 대표적인 예로 들면 어떤 기상 이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거죠. 그 물적 피해에서 보험사 같은 경우는 보험 지급비 증가를 하고 당연히 손실도 증가하고 보장금도 축소되는 것이죠. 은행 같은 경우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신용 리스크도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손실도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금융에 대한 건전성이 약화되는 거죠. 금융 건전성이 약화되면 바로 그린 스완이라는 부분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많다. 블랙 스완이라고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할 때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번따서 기후변화로 인한 전 세계 경제와 금융이 위기에 봉착하는 것을 그린 스완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2020년 1월 달에 나온 보고서인데요. 그린 스완,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이라는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가 그 이후부터 상당히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는 방식이 TCFD,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테스크포스를 열심히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기후 관련만 했지만은 실제로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의 관점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지속 가능 금융에 있어서는 좀 우리 기자님도 그렇지만 상당히 혼재해서 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UNEPFI, UN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에서 아주 직관적으로 이걸 뭐 녹색 금융, 기후 금융, 지속 가능 금융 이런 부분들을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환경에 초점을 보시면 환경에는 크게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것과 기후 변화에 대한 적응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기후 금융이라 하는 거죠. 한 가지 초점,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탄소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기후 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에 다 초점을 두고 있으면 기후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폐기물 이런 나머지 환경 문제까지 포괄하면 녹색 금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포괄하면 환경 사회 금융이 되는 거고, 전체를 포괄하면 지속 가능 금융이 되는 겁니다. 큰 틀이 지속 가능 금융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을 만들고 있지 않아요. 유럽 연합은 이미 2018년도에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속 가능 금융 액션 플랜이 왜 중요하다면 자본의 흐름을 지속 가능 경제로 흘러가게 만드는 액션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필요한. 그리고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봤는데, UN 환경계획이 1992년에 만들어지고 밑에 보시면 UN 환경계 금융 이니셔티브 UNEPFI가 만들어집니다. 2003년 때. 이 UNEPFI의 탄생이 굉장히 금융 이니셔티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나오는 여러 가지 금융 이니셔티브의 직간접적인 설립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특히 이제 우리가 금융 이니셔티브 봤을 때 전 세계도 그렇지만 기후랑 마찬가지지만 파리 협약하고 UN SDG가 2015년에 이루어졌죠. 그 이후에 나오는 금융 이니셔티브 보시면 다 넷제로로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다 TG 이니셔티브는 넷제로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넷제로를 하려면 제가 투자자 관점에서 갖고 왔기 때문에 하는 건데, 아마 좀 스콥 3에 15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스콥 1과 스콥 2가 있고 스콥 3가 있는데, 스콥 1과 스콥 2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 간접 배출량이죠. 스콥 3는 조직 바깥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이죠. 근데 스콥 3에서는 15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사회에. 그중에 마지막 카테고리가 인베스터, 즉 투자의 카테고리인 거죠. 이거 금융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관련 스콥3를 봤다. 요즘 스콥3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스콥3를 TCFD, 스콥3를 ESG의 보고에 포함하지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검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보시면 위에 금융 쪽, 파이낸셜 서비스 쪽이 보시면 스콥3 배출량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99점 몇 %입니다. 스콥 1과 스콥 2는 사실 적은 거예요.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우리 지속가능 보고서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은 뭐 종이 없는 회사, 페이퍼리스를 추구합니다. 한등끄기 하고 있습니다. 물 전략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홍보하고 실제로 스콥 3 배출량, 즉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투자, 대출, 보험 이런 금융 활동 아닙니까? 그런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그건 명백한 그린워싱인 거죠. 그래서 금융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라는 문제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넷제로화 시키는 거죠.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포트폴리오, 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넷제로화 시키는데, 넷제로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만들어지는 이니셔티브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넷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금융기관의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는 피카프, 탄소 회계 금융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하려고 하는데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있어야만이 금융 배출량을 우리가 어느 한 회사에 투자되는데, 이 회사가 얼마만큼 배출량을 한지를 알아야만이 그거에 따라서 금융에 자신들 지분을 나눠서 투자하고 그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신들의 배출량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바로 CDP,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불러졌죠, 옛날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는
금융 배출량을 산정을 했습니다. 산정을 했으면 당연히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감축 목표를 속된 말로 내피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후과학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죠. 기후과학의 1.5도 감축 경로의 목표에 근거해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SBTI라는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단지 투자만 해놓고 감축만 이렇게 해놓고 금융기관이 투자만 해놓고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들은 아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스스로 정보 공개도 요구하고 왜 감축해라 뭐 해라 하면서 굉장히 쪼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관여하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관여할 때는 단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 관여 방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여 활동을 하고 있는 인베스트 아젠다 IA 그리고 CA 100+라고 하는데 클라이밋 액션 100+, 저 기후행동 100+ 이런 어떤 활동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대규모적인 공동 협력으로 포트폴리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를 시키고 하는 넷제로 글래스고 금융연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 속에서 금융기관들은 넷제로를 달성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피카프부터 보겠습니다.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는 표준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성장한 기관이고요. 실제로 넷제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금융 배출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449개의 금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카프는 기본적으로 금융 배출량을 측정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목표 설정하고 기후행동을 할 수 있고 나머지 가지고 그 활동했던 부분들을 이해관계자한테 보고한다. 주주를 비롯한 이런 활동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예, 탄소회계 금융 파트너십에 4가지 비즈니스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 금융 투자자 이니셔티브다 보니까 주주를 위한 투명성 확보. 두 번째는 기후 관련 전환 리스크를 관리한다. 라는 것들. 왜냐하면 배출량을 금융 배출량 산정해서 금융 배출량 상당히 많네. 그럼 많은 이유가 뭘까? 고탄소 기업에 우리가 많이 투자되고 대출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후 친화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리 협약의 금융 흐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피카프는 스탠다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금융 파트 A, 파트 B, 파트 C로 나누는데 파트 A가 금융 배출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금융 배출량이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투자, 대출, 보험 여러 가지 금융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시키는 간접 배출량인 거죠. 만약 이런 돈을 주지 않았다면, 돈을 대지 않았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온실가스 배출량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금융 배출량을 하는데 현재 7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상장 주식하고 기업 채권, 기업 대출하고 비상장 주식, 프로젝트 파이낸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자동차 캐피탈, 국채 7가지 표준이 현재 나와서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파트 C 한번 보시면 보험 관련 배출량이 있습니다. 보험하고 재보험 인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수와 관련된 배출량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방법으로 지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게 파트 B였는데 지금 12월 1일 날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논쟁이 심했거든요. 이것은 증권 인수 업무와 관련되는 건데 단순하게 우리 잡히지 않고 자꾸 인수 업무를 도와줄 뿐인데 여기 가지고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느냐. 전 세계 시민사회는 100% 산정해야 된다. 100% 갖다가 반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33%만 반영하자. 이런 논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계속 미뤄오다가 올해 초에 발표하려는데 미뤄오다가 결국은 2023년 12월 1일 날 최근에 그 표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가 있습니다. CDP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프로젝트예요. 사실은 아마 ESG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정보 공개 아닙니까? 사실 정보 공개가 상당한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아마 ESG 생태계를 보시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보는데 정보의 흐름을 놓고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정보의 흐름은 곧 자본의 흐름인 거죠. 자본의 흐름인 거죠. 근데 기후 관련해서 정보 공개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던 투자자 그룹이 바로 CDP다. 기후변화 그리고 수자원
물, 그다음 산림자원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 환경 이슈인 거죠. 이에 대해서 사실은 CDP가 하나였던 비영리 기관입니다. 전 세계 비영리 기관인데 이 비영리 기관한테 이런 어떤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좀 요구해 달라라고 위임을 하고 CDP가 질문서를 가지고 각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들한테 정보를 요청하는 거죠. 그 요청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또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인 겁니다. 그리고 746개의 금융기관이 여기에 가입돼 있고요. 보시면 기업 참여가 13,000개가 넘습니다. 2021년도에. 그 2022년도에 18,000개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92개에서 2022년도에 179개가 참여를 한 상태입니다. CDP의 질문지는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지표와 목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TCFD의 프레임워크가 똑같은 거죠. 근데 사실 TCFD의 프레임워크를 CDP가 딴 게 아니고요. CDP의 모든 정보 공개의 어떤 질문지를 이렇게 모듈화 시킨 게 바로 TCFD인 거죠. 즉 TCFD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인데 2017년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러한 TCFD의 모든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CDP의 빚을 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DP가 TCFD가 하나의 의무화를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다음에는 곧바로 TCFD의 모듈화에 따라서 그대로 똑같이 또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떤 플로우로 시스템으로 굴러가 볼 수가 있죠. 투자자와 서명기관이 CDP에 위임을 합니다. 정보 공개를 좀 하는 부분에 실제로 개별 기업이 막 모든 전 세계 기업들한테 정보를 요청하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지 않습니까? 극단적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CDP라는 기관 통해서 위임을 하면 CDP가 전 세계 주요 상장 기업들한테 정보 공개 요청하고 그 기업들은 TCFD에 기반한 정보 공개 내용을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하면 그걸 분석을 해서 또는 데이터를 론소스든 뭐든 주면서 투자자 서명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CDP는 기본적으로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거기다 포함될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바로 CDP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CDP의 정보 공개를 촘촘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시면 고객사, 여기서 고객사는 기업이라고 보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치면 뭐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가입돼 있다.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돼 있다 하면 고객사가 CDP에 서플라이 체인에 가입합니다. 그러면 CDP가 그 고객사가 제공한 서플라이 체인들을 뭐 500개든 1000개든 그 기업들한테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갖다가 다시 수집을 해서 고객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결국 고객사는 자신들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대한 기후 관련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개에 응답하는 기업이 요청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고요. 응답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4만 개 이상의 요청을 해서 16,000개 이상의 기업이 응답을 했죠. 그리고 보시면 2020년도 이후부터 쫙 급격하게 그래프가 증가를 하고 있죠. 2020년이면 아마 ESG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한 그런 시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P는 정보 공개를 확장시키고 있죠. 기본적으로 CDP는 워터, 물 관련 정보 공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라스틱을 이번에 최근에 집어넣었어요. 올해 플라스틱에 대한 정보 공개도 물 정보 공개에 포함시켜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요즘 핫하게 이제 앞으로 떠올 이슈가 TNFD가 있습니다. 아까 TCFD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라고 했는데 TNFD는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입니다. 기후 변화의 자연 생태판인 것이죠. 여기에 최종안이 2023년 도출됐는데 CDP에 여기 지시 설명하면서 이 내용들을 CDP의 질문서에 포함시키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CDP는 정보 공개 요즘 IFRS의 ISSB의 S1, S2가 있는데 그중에 S2가 기후 변화 관련 정보 공개거든요. S2를 그대로 플랫폼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시나리오 이제 정보 공개 다 되고 그걸 통해서 금융 배치를 선정됐으면 당연히 이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한 속된 말로 내피셜이 아니라 기후 과학에 근거해야 된다. 1.5도씨 이런 거죠. 여기에 이 SBTi에 서명을 하고 검증을 받은 승인을 받은 기업 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중요한 것은 SBTI 하는 목적은 기업의 감축 목표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고 승인하는 역할입니다. 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 거죠.
SBTI의 감축 목표 설정할 때 네 가지의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그래프도 나오고 있지만 단기 목표를 설정을 해야 돼요. 단기 목표는 1.5도씨 경로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또 장기 목표도 해야 돼요. 장기 목표는 당연히 2050년 이전까지인 거죠. 2050년 이전까지 1.5도 시나리오에 맞게 배출량을 자전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3번 자신들의 어떤 조직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시사슬 너머의 배출량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표준도 갖고 있습니다. 핵심 요소로. 그리고 잔여 배출량 막 줄이고 해서 더 이상 줄일 수 없을 때 그 잔여 배출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 잔여 배출량을 중립화시키는 즉 장기 과학 기반 감축 목표를 달성한 후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는 영구적 제거 또는 탄소 저장을 통해서 상쇄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신 앞에 1, 2, 3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고 마지막에 대한 부분만 하게 되면 워싱이 되는 거죠. 그것은 장기 단기 감축 목표에 대한 최소 범위 적용이 있습니다. 뭐 스콥 1부터 3까지 합쳐서 최소 95%를 단기 목표든 장기 목표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스콥 3인 경우에는 스콥 1, 2, 3의 모든 배출량 전체 배출량이 40% 이상인 경우 스콥 3가 그럴 때는 최소 적용 범위를 단기 목표인 경우에는 67%를 커버해야 되고요. 장기 목표인 경우는 90%를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판매 또는 유통되는 화석연료의 사용 단계 배출량은 절대량 감축 목표로 반드시 설정돼야 된다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첫 번째 SBTI 같은 표준이 몇 개 개발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기업 넷제로 표준이 첫 번째인 거고요. 그리고 기업 섹터별로 표준도 개발된 게 있고 개발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금융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원래는 SBTI 여기에 기업 넷제로 표준에 금융은 당초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포함시키려고 하면서 만들고 있고 2024년 내년 초에 발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금융기관이 그렇게 막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앞으로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넷제로 약속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어떻게 보면 서약을 검증하고 또 실제로 자신들의 목표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SBTI의 금융 넷제로 스탠다드를 2024년도에 개발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초에. 이제 기후 행동 이제 감축을 실제로 감축하려면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급망에서도 저기 공급망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들에서도 우리 모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라 뭐해라 관여 활동하지 않습니까? 물론 관여 활동이 지나치면 뭐 갑질이라는 부분도 되겠지만 저도 관여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투자자들한테 바로 그런 관여 활동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여 활동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 국제 투자자 그룹이 바로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 기후행동 100 플러스다 공동 관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후행동 100 플러스는 700개 정도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68조 정도 되고 있고요. 자산 운용 규모가 그리고 170개를 목표 대상 기업이에요. 죄송합니다. 170개가. 근데 이 170개 중에 75%가 이미 그 넷제로에 대한 서약을 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클라이밋 액션 100 같은 경우는 이겁니다. 저기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여 활동을 공동으로 해서 감축하게 만들자라는 거거든요. 이 170개 기업 중에 우리나라 기업은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전력, 포스코,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밋 액션 100에 세 가지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버넌스에 중요하는 거예요. 거버넌스 집중하는데 기후변화에 대한 이사의 책임과 감독을 명시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스사슬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조치를 실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파리 협정하고 2050년 넷제로와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더욱 향상된 고품질의 기업 정보 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고 강력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환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환 계획이라는 말 참 중요한데 요즘 글로벌 이니셔티브 기후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전환 금융 쪽으로 많이 이제 이행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환금융 같은 경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린워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린워싱이. 지금 당장 화석연료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화석연료 투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1.5도 목표를 약속하고 또 뭐 기후테크든 뭐든 활용해서 뭐 한다면 이걸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을 이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금융 관점을 요즘 최근에 갖기 시작하고 이런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리고 지금 클라이밋 액션 100 같은 경우 작년에 2022년에 1단계 끝났어요. 1단계 때는 단순하게 기후 관련 정보 공개 요구하는 데 초점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2단계는 2023년도부터 30년까지인데 기후 전환 계획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인게이지먼트 활동, 즉 관여 활동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넷제로 컴퍼니 벤치마크를 개발을 해서 관련된 진행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만들어놨습니다. 투자자 아젠다도 마찬가지로 공동 협력, 그 기후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베스터 아젠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은 넷제로 경제로 전환이라는 걸 목표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 행동을 가속화시킨다. 그리고 그 규모를 확대시킨다, 대규모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관련 투자자하고 ESG 관련 투자자들이 다 모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AIGCC, 세레스, CDP, IIGCC, 그리고 IGCC, PRI, UNEPFI 이런 굉장히 큰 단체, 기후 관련된 또는 환경 관련된 이런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공동 행동을 하는 거죠. 공동 행동을 하는데 어떤 공동을 하느냐, 4가지 중점 영역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영역에서, 그리고 기업 관여의 영역에서, 정책 공호, 그리고 투자자 정보 공개라는 4가지 중점 영역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영역에서 보시면 투자에서는 저탄소 투자를 해야 된다, 탈탄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속화시키자, 이런 거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 ESG를 통합시키는, 포트폴리오에 통합시키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관여 활동 늘 하고 있는데, 기업 관여 활동은 어차피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 CDP를 통해서 기업의 CDP의 정보 공개에 서명하자, 투자자들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하되 비공개하고 있는 기업들한테 공개를 촉구하는 활동을 하자. 그리고 아까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에 서명을 함으로써 집단 행동을 하자,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개별 기업들은 이걸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별 금융기관들은 정책 옹호, 어떤 정책이 만들어지면 기후 친화적인 정책이 있을 것이고 반기후 정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는 목소리를 당당히 내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를 통해서 조금 낸다든지 뭐 이런 어떤 수준인데 그것도 아예 대부분 하고 있지 않죠. 근데 외국에서는 굉장한 어떤 개별 금융기관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관련 정책을 지지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왜 기업만 정보 공개해야 되느냐? 우리 투자자들도 정보 공개하자. 그 정보 공개의 어떤 프레임워크를 바로 TCFD에 근거해서, 원래 TCFD가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 금융기관의 금융 리스크, 아까 그린 스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린 스완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TCFD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사실 정보 공개가 중요했던 건데, 금융기관 정보 공개를 하려다 보니까 자신 투자 대상 기업의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까지 확장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와 같은 모든 활동들에서 공개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TCFD에 근거해서 자신들 기후변화 관련돼서 어떤 재무적 리스크가 있고 물리적 리스크가 있고 이행 리스크가 있는지도 다 공개하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아젠다 같은 경우가 추가한 투자자 기후 행동이라는 기대 사다리를 만들고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모듈화되어 있는데 만들었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몇 가지 티어 방식을 적용해서 그 기업들이 또 아까 기후 투자 기업 관여, 그다음 정책 공호, 그리고 투자자 정보 공개, 이 4가지 큰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사다리예요. 그리고 인베스터 아젠다가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가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신호를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터 아젠다가 제시하는 대규모 공동 활동의 8가지의 원칙, 특징인데, 특징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원칙하고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행동을 위한 명확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확한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어야 되고 포괄적으로 필요한 규모가 있어야 되고 분별 정책 그리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논의 안 되고 있지만 유럽 중심 논의도 많이 되고 있지만 정의로운 전환 한 명도 기후 관련돼서 낙후되도록 하지 않는다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투명성과 마지막에 전환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글래스고 금융연합이 있습니다. 아까 투자 포트폴리오의 넷제로라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넷제로 금융연합에는 각 부문별 동맹 얼라이언스들이 있습니다.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 그리고 뭐 자산 운용사 연합, 그다음 뭐 은행 연합, 보험 연합, 뭐 서비스 제공자 연합, 투자 컨설턴트 연합, 그리고 최근에 벤처 기후 연합이 만들어졌던 거죠. 이게 다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문별 그 동맹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동맹의 동맹체가 바로 연합체가 바로 글래스고 금융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제로 세계 경제의 넷제로를 가속화시킨다는 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유엔 기후변화 특사인 마크 카니 전 영란은행 총재였죠. 마크 카니하고 COP26의 의장단하고 그리고 UNFCCC가 주도하는 레이스 투 제로라는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협력 인게이지먼트 프로그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기관은 몇 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연합하고 보험연합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넷제로 금융연합 쪽에 중에서 특히 넷제로 보험연합이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 ESG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anti-ESG. 미국의 공화당 주지사 쪽을 중심으로 해서 ESG 반대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한 165개인가의 anti-ESG 법안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통과된 게 한 37개 중에서 한 165개의 안티 ESG 법안이 올라왔고 그 중에 22개 주에서 17개 주네. 죄송합니다. 17개 주에서 한 22개 정도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안티 ESG 법안이.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런 공동행동을 하는 것, 특히 보험사들이 공동행동을 하는 것은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법률적인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여기에 넷제로 금융연합에 보험연합에 탈퇴하기 시작합니다. 30개에 달하던 보험연합, 넷제로 보험연합이 지금 현 11개로 쪼개들었어요. 그리고 30개 중에 파운더들 처음 만들자라고 막 했던 뭐 제보, 스위스리, 미넨리 뭐 이런 보험사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다 빠져나갔어요. 알리안츠, 뭐 하노버 이런 것들 다 파운더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미 이런 판을 그러니까 넷제로로 가는 금융기관이 판을 뒤집을 수 없다. 반 ESG 관련해서는 실제로 반동이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것은 잠깐에 불과할 뿐이고 잠깐은 시간을 줄지언정 큰 대세는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지팡지의 부분별 금융연합의 목표를 보시면 당연히 1.5도라는 부분이 들어갔고요. SBTI라는 것이 들어가죠. 그리고 2025년 넷제로와 중간 목표 설정을 활동한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을 좀 보겠습니다. 금융 배출량 감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넷제로 자산 소유자 연합 같은 경우는 4가지 부분 목표를 갖고 있어요. 관여 목표, 섹터 목표, 하이 포트폴리오 감축 목표, 자금 조달 전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이 포트폴리오 전환 목표를 보시면 그 보고서가 몇 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2030년 감축 목표를 그 포트폴리오 상에서 40%에서 60%까지 설정을 해서 감축하겠다라는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슬라이드 2개 남은 것 같은데 전환기 그래서 저는 전환기 금융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어야 되느냐 제가 이렇게 만든 건데 크리스틴 유럽 중앙은행 크리스틴 나가르드 총재가 있었습니다. 그 총재가 COP26 민간 금융 아젠다의 출범식 때 이런 연설을 합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금융기관이 세 가지의 일반적으로 직면하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후변화 관련 영향을 무시했을 때의 리스크, 그리고 대응을 지연했을 때의 리스크, 세 번째는 금융 제공이 부족했을 때의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금융기관은 리스크에 직면한다는 거죠. 기후변화 관련된. 그러면 이러한 리스크를 갖다가 해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죄송합니다. 이게 바뀐 것 같아요. 3D에서 3R로 바뀐 것 같아요. 예, 3D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3R은 그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녹색금융 추진 계획을 마련하면서 모두 연설에서 이런 말을 하죠. 디스리가드를 리가드로, 딜레이를 리스폰스 적시 대응으로, 그리고 디피션스를 리인포스로 이렇게 충분한 지원 강화 이렇게 받게 된다. 즉 금융기관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현재 우리 기후 변화에 있어서 자본 조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금융 당국도 이러한 어떤 부분들로 금융 자본이 막 대규모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니셔티브를 보면서 첫 번째는 국제 이니셔티브 녹색금융이 대부분 기후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PRB, 뭐 책임은행 원칙, PRI, 책임투자 원칙, 그리고 뭐 PSI, 책임보험 원칙, EP, 이케이터 프린서플, 적도 원칙 다 모두 1.5도와 넷제로 목표라는 것을 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제로 경제를 위한 금융을 실물경제 전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 어떻게 하면 실물경제로 전환시킬 것이냐,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전환금융과 넷제로 금융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환금융, 넷제로 금융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논의가 그렇게 막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대신 전환금융이라고 했을 때는 그린워싱 문제에 상당히 집중해서 파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제로 금융 관점에서 녹색 금융 이니셔티브에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니셔티브를 자신들의 이니셔티브로 체화시켜서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 단순한 가입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종호 국장님의 강연 감사합니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금융의 역할과 또 과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